2022-2023 시즌 프리미어리그 37라운드 일정의 마지막을 뉴캐슬 유나이티드가 장식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화요일 새벽에 강등 위기에 처한 레스터시티와의 홈 경기를 치렀는데요. 이 경기 0대0 무승부, 조금은 아쉬운 결과이긴 하지만 확실하게 이제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확정짓는 승점을 얻었습니다. 뉴캐슬 입장에서 물론 뭐 한 경기가 더 있기 때문에 뭐 다음 라운드에서도 진출을 확정지을 수 있는 그런 뭐 유리한 위치에 있다라고는 하더라도 그래도 이번에 확실하게 끝내 놓으면은 그 다음이 편해지니까요. 예, 사실 뭐 리버풀이 마지막에 열심히 출격해 오긴 했고 또 뉴캐슬도 조금 흔들리는 시간이 있었지만 이날 무승부로 승점 70점에 도달하면서 이제 리버풀이 66점이니까 뉴캐슬이 최종전을 져도 리버풀이 이길 경우 69점이 되니 챔피언스리그 진출이 확정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홈에서 확정짓는 게 가장 좋은 거긴 하죠. 예, 그러면서 이제 뉴캐슬을 챔스에서 볼 수 있게 됐고 이게 왜 중요하냐? 뉴캐슬이 사우디 자본의 인수와 함께 투자와 함께 급격한 상승 곡선을 그리면서 이제 챔스까지 나가게 됐고 이제 챔피언스리그에 나가게 됐으니 뭐 지금 선수들도 좋고 전력도 좋지만 선수 보강이 있을 것이다. 특히 챔피언스리그 수준에 걸맞는 선수 보강이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할 수 있겠는데 그런 가운데 저희가 이제 손흥민 선수의 이야기를 조금 꺼내보려고 합니다. 왜냐? 이 경기가 뉴캐슬이 챔스에 나가긴 했지만 분명히 공격 보강이 필요하다는 것들을 보여줬고 그 과정 속에 손흥민 선수가 매물이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뉴캐슬의 문제, 아쉬움이 무엇이었고 또 영입 리스트에 어떤 선수들이 있는지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여름 이적 시장 전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뉴캐슬과 레스터의 이날 경기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이 경기에서 뉴캐슬은 언제나처럼 이제 4-3-3 포메이션을 가동을 했고요. 최근에는 이제 이삭과 칼럼 윌슨을 동시에 쓰는 그런 전술을 활용을 하고 있죠. 아무래도 그 생막시맹이 부상도 잦았고 또 이제 그 기복이 있는 선수다 보니까 최근에는 생막시맹이 부상해서 복귀했음에도 이삭과 윌슨을 동시에 쓰는 그런 포진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레스터는 굉장히 수비적인 5-3-2 포메이션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제 경기는 시종일관 뉴캐슬의 공세 속에서 이루어졌거든요. 이건 정말 그냥 위협적인 장면들만 제가 추린 겁니다. 슈팅 자체가 20회가 넘었었기 때문에요. 예. 먼저 그 22분경에 기마랑이스의 패스를 받은 앤더슨이 이제 중거리 슈팅을 가져갔으나 이베센 골키퍼 선방에 막혔고요. 41분경에 트리피어의 크로스를 파에스가 이제 걷어낸다는 게 머리 뒤에 맞고 뒤로 넘어간 거를 덴번하고 이베생이 경합 과정에서 뒤로 흐른 거를 칼럼 윌슨이 논스톱 발리 슈팅으로 가져갔으나 이게 골포스트를 강타하고서는 흘러나갔고 이걸 이제 에반스가 걷어낸다는 걸 칼럼 윌슨이 다시 헤딩 슈팅으로 가져갔으나 은디디가 점프해가지고 헤딩으로 걷어내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뉴캐슬이 이제 공세를 펼쳤고 특히 이제 선제골을 넣을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다라는 얘기인데요. 43분경에는 이제 또다시 트리피어의 로빙 패스를 쉐어가 헤딩으로 떨궈줬고 여기서 이제 알미론이 환상적인 논스톱 발리 슈팅을 가져갔는데 이게 또 골포스트를 강타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루즈볼을 파이스가 걷어낸다는 게 이제 윌슨 맞고 뒤로 흐른 거를 이삭이 논스톱 슈팅으로 가져갔으나 이게 골대를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46분경에는 트리피어의 정교한 코너킥을 윌슨이 헤딩 슈팅으로 가져갔으나 골대를 넘어갔습니다. 전반전에 이런 기회들만 보더라도 사실 0대0 무승부로 끝난 경기지만 뉴캐슬이 충분히 득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특히 전반전 기록만 놓고 봤는데 슈팅도 그렇고 기대 득점도 그렇고 이제 골이 나왔어야 되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점유율이 83대 17이었고요. 예. 레스터가 너무 무기력했어요. 대체 왜 그런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사실 잔류하려면 이번 경기 승리가 필요한데도 너무 지나치게 내려앉으면서 플레이를 했었는데요. 뉴캐슬이 14회의 슈팅을 가져가는 동안 레스터는 전반전 내내 슈팅이 단 하나도 없었고요. 그리고 이제 코너킥도 6대 0이었고요. 예. 뭐 기대 득점도 뉴캐슬이 1.04골. 당연히 뭐 뉴캐슬은 슈팅이 없으니까 0이었고요. 공격 위협도 그래프를 놓고 보더라도 뭐 뉴캐슬이 시종일관 공격을 한 걸 확인할 수 있죠. 레스터는 거의 무저항 축구를 한 거에 가까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후반전에도 마찬가지로 뉴캐슬이 골을 넣고 승리로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확정하기 위해서 몰아쳤죠. 예, 그 59분경에 기마랑이스가 이제 측면에서 드리블을 치고 가다가 패스를 줬고 여기서 이제 알미론이 받아서 수비를 제치고서는 땅볼 크로스를 준 거를 이삭이 논스톱 슈팅으로 가져갔으나 이게 이베센 골키퍼의 선방에 막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71분경에
트리피어의 코너킥을 이번에도 파이스가 걷어낸다는 게 뒷머리 맞고 뒤로 흐른 거를 예. 기마랑이스가 골문 바로 앞에서 헤딩 슈팅을 가져갔는데 이게 또 골대를 맞고 나갔습니다. 예, 사실 뭐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결정력 부족도 부족이지만 이제 골대의 불운이 뉴캐슬에 좀 안 좋게 작용하기도 했다. 예, 골대만 무려 3번을 맞췄으니까요. 예. 근데 그 골대 맞춘 슈팅들이 알미론 제외하고는 다 골문 앞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건 좀 이제 불운을 떠나서 좀 정확하지 못한 슈팅에 문제도 네. 있었다. 76분경에 트리피어가 상대 수비 다리 사이로 패스를 찔러줬고 페널티 박스 안으로 쇄도에 들어오던 롱스테프가 골키퍼 다리 사이로 골을 노렸으나 이걸 이제 이베센 골키퍼가 다리를 쭉 뻗어서 막아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몰아치던 뉴캐슬이었는데 후반전 추가 시간에는 실점하고 질 뻔하기도 했었죠. 이게 레스터의 유일한 슈팅이었어요. 이 경기. 예. 이 전까지 슈팅이 단 예. 하나도 없었는데요. 메디슨이 이제 정교한 크로스를 올린 거를 카스타뉴가 논스톱 슈팅으로 가져갔으나 이를 포프 골키퍼가 몸을 날려가지고 선방을 했습니다. 예, 만약 이 골이 들어가서 레스터가 이겼다면 정말 역사에 남을 정말 효율적인 축구의 끝판왕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결국은 이제 0대0 무승부로 경기가 끝났고 뉴캐슬 유나이티드는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확정했다라고 이제 소개를 했어요. 예, 뭐 구단 공식 홈페이지에서 공식 발표까지 한 거죠. 뉴캐슬이 과거에는 그래도 나름 명가였잖아요. 예. 케빈 키건 때도 뭐 우승까지 도전하다가 퍼슨의 도발에 넘어가가지고 아쉽게 2위를 한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바비롭슨경 서가 붙은 예. 바비롭슨 명장인 바비롭슨의 지도하에서 2002-03 시즌에도 이제 챔피언스 리그에 나갔었는데요. 그러고 나서 무려 20년 동안 챔피언스 리그와는 인연이 없었고 심지어 뭐 챔피언십으로 강등되기도 했었고 사실 승격한 지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베니테스 감독 때 승격을 했었고 지난 시즌도 사우디가 인수하기 전까지 최하위에 강등이 유력했던 팀이었어요. 네, 사실 이제 사우디 자본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강등되는 거 아니야? 네. 2부 리그에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우려까지 했는데 바로 그 에디 하우 감독이 그렇죠. 부임하면서 팀을 끌어올렸고 특히 올 시즌에는 챔피언스리그 진출까지 이뤘기 때문에 효과적인 투자가 이루어졌다 네.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근데 이번 경기에서 뉴캐슬이 경기를 압도하긴 했지만은 마무리가 굉장히 아쉬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려 슈팅을 23회를 가져갔거든요. 하지만은 일단 유효 슈팅도 4회밖에 되지 않았어요. 물론 뭐 골대 맞춘 게 3개가 있으니까 뭐 상당히 결정적인 슈팅이 7번이 있었다라고 할 수 있지만은 어쨌건 유효 슈팅 4번밖에 없었다. 이거는 굉장히 슈팅의 질이 좀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인 거고 기대 득점도 2.1골이었는데 한 골도 넣지 못한 건 문제가 있었죠. 점유율은 78대 22였고요. 그리고 이제 공격 위협도 그래프 놓고 보더라도 레스터 슈팅 한 번 했을 때 그때 딱 예. 공격하고 나머지는 그냥 뉴캐슬이 다 공격을 했었거든요. 이런 상황이라면 분명히 챔피언스리그에 나가는 다음 시즌에는 이 공격 쪽의 보강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챔피언스리그에 나갈 경우엔 사실 리그 일정도 그렇지만은 잉글랜드는 리그컵도 있고 FA컵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빡빡하니까 네. 스쿼드도 두터워야 되고 결국에는 영입이 필요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뉴캐슬은 현재 안 그래도 그 선수단 뎁스 자체가 굉장히 얇은 편에 속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이제 뉴캐슬이 4-3-3 포메이션을 쓰고 있는데요. 공격 쪽에 원래 주전이라고 한다면은 칼럼 윌슨, 조엘링턴은 이제 팀 사정 때문에 윙으로 많이 뛰었던 거였지 사실은 미드필더로 보직을 변경했죠. 에디아우 감독 그렇죠. 밑에서. 근데 다만 이제 이 위치에 부상자가 많다 보니까 네. 어쩔 수 없이 뛰는 빈도가 많아져갖고 이제 이렇게 표기가 된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부상자가 많아졌다라기보단 생막시맹이 부상을 당했고 그 예. 외 선수들은 믿을 수가 없어서 조엘링턴이 뛴 거였죠. 예. 그리고 이제 오른쪽 윙에 알미론이 뛰었던 거였는데요. 왼쪽 같은 경우는 생막시맹이 사실 주전이라고 봐야 하지만은 생막시맹이 부상도 많고 하다 보니까 11경기 선발 출전한 게 전부였고요. 또 이제 조엘링턴이 11경기 선발 출전했고 제이콥 머피는 원래는 오른쪽 윙이지만 팀 사정 때문에 또 왼쪽에서 뛰었고 심지어 최근에는 이삭을 쓰면서 이삭이 4경기로 가장 많이 뛰었거든요. 일단 라이언 프레이저는 사실상 전력의 선수라고 봐야 되고 앤서니 고든은 겨울에 거액을 들여서 구단 역대 2번째로 비싼 금액을 들여서 영입을 했으나 실패한 영입에 가깝다라고 할 수 있죠. 참고로 최고액이 이삭입니다. 예, 그리고 사실 지난 시즌 겨울이 저시장에 데려왔던 뉴질랜드 공격수 크리스 우드도 솔직히 말하면 거의 최악의 실패 영입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크리스 우드 같은 경우는 뭐 팀을 떠났죠, 바로. 예, 그래서 지금 공격진 상황을 보면은
챔스에 안 나갔다고 하더라도 보강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오른쪽 윙 같은 경우도 딱 2명밖에 없으니까요. 예. 결국에는 공격진 보강이 한 명이 아니라 2명, 뭐 많게는 3명까지도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 혹시나 나갈 선수도 있고 네. 또 윌슨이나 이삭의 부상일 수도 있기 때문인데 가장 저희가 주목하는 이유는 이 왼쪽 윙포워드가 부족하다. 바로 손흥민 선수의 포지션인데요. 이 자리에 이제 생맥시맹 선수가 물론 남는다고 해도 보강이 필요하잖아요. 예, 일단 뭐 생막시맨 같은 경우는 드리블로 휘젓는 건 정말 잘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마무리가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득점 마무리도 안 좋고 패스 마무리도 좀 안 좋은 편에 속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의 시즌별 기록을 놓고 보더라도 가장 많이 넣은 게 5골이에요. 예, 이런 득점력으로면 사실 이제 뉴캐슬이 챔스에 도전하는 상황이라면 더더욱이나 믿을 수가 없다. 게다가 뭐 그러면 보통 이런 경우에는 어시스트라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어시스트 기록이 굉장히 많은 것도 아니고 게다가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이 선수가 풀 시즌을 주전으로 소화할 수 있겠느냐인데요. 예, 그러니까 이 선수가 드리블 돌파를 많이 시도하다 보니까 상대 태클에 많이 당하기도 하고요. 또 이제 전환을 많이 하다 보면은 당연히 이제 무릎이나 사타구니 쪽에 조금 무리가 갈 수밖에 없는데요. 부상을 달고 산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선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다음 시즌에 왼쪽 윙포워드 주전급이 와야 된다. 사실은 이제 앤서니 고던이 올 때는 그런 이유로 좀 영입이 된 거기도 한데요. 네, 그러니까 뭐 장기적인 대안으로 영입을 한 선수긴 한데 뉴캐슬 와서는 사실 최악의 선수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예, 그것도 거액을 들여서 영입했음에도 나올 때마다 너무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출전 시간도 408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에버턴 시절에는 잠재력을 보여줬다고 하더라도 이제 2021 시즌에 개인 커리어 최다골이 4골이었고 뭐 지난 그 전반기에 에버턴에서 물론 뭐 괜찮았어요. 전반기에 16경기 3골은 나쁘지 않지만 이 득점력으로 과연 챔피언스리그에서 높은 성적 그리고 또 한 번 리그 내에서도 챔스 진출권을 얻을 만한 공격력을 보일 수 있겠느냐. 생맥심과 고든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경험도 부족하죠. 그렇다고 뭐 그러니까 이삭을 왼쪽으로 돌려서 쓰는 방안이 있지 않겠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그 이삭도 그러니까 아직 나이가 어린 선수임에도 부상을 자주 당한 편입니다. 뉴캐슬 와서도 부상으로 13경기를 빠졌거든요. 이미 도르트문트 시절엔 거의 나오지 않았음에도 부상을 계속 당하는 편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칼럼 윌슨은 유명한 인저리 프론이죠. 그러니까 본머스 때 물론 십자인대 파열된 거 정말 아쉬운 일이긴 하지만은 그 십자인대가 파열되고 나서 이제 부상이 잦아졌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이 선수들이 이제 부상 문제도 있지만 또 이 선수들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중앙과 측면 전방을 아우르는 이제 골잡이가 필요하다. 골을 넣을 수 있는 선수, 검증된 선수, 무엇보다 챔피언스리그에 나간다면 챔피언스리그 경험이 있는 선수가 필요한 거잖아요. 예, 뉴캐슬에는 뭐 챔피언스리그 경험이 있는 선수가 거의 드물다라고 할 수 있죠. 그나마 기마랑이스가 리옹에서 잠깐 못 뛰었던 거 정도, 예. 그리고 보트만이 릴에서 잠깐 뛰었던 거 정도, 뭐 그 정도 제외하고는 챔피언스리그 경험이 거의 전무한 선수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예, 게다가 저희가 말하는 챔피언스리그 경험은 그냥 조별리그 경기를 뛰어보는 그렇죠. 게 아니라 토너먼트 단계, 큰 팀과의 경기를 해본 선수가 필요한데 그렇다면 더더욱이나 이제는 사실 사우디 자본이 왔을 때 생각만큼 그 거액의 스타 선수를 영입한 건 아니잖아요. 챔피언스리그에 나가는 지금은 그런 스타를 데려와야 된다. 즉 다음 시즌 프리미어리그 내에서 챔스에 갈 만한 선수인데 못 가게 된 선수를 노리는 게 정석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뉴캐슬의 이적 시장 전망에 대해서는 영국의 정론지인 텔레그래프에서 꽤 많은 리스트를 보도한 적이 있는데 이때는 사실 챔피언스리그 진출이 확정적이다라고까지 할 수 없는 상태였고 챔스 진출과 별개로 구성된 리스트라는 얘기들이 좀 있었어요. 현재 그 뉴캐슬이 보강해야 되는 포인트로 거론되는 게 가장 많이 거론되는 건 일단 수비형 미드필더긴 해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왼쪽 윙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생막시맹이 워낙 부상이 많고 하다 보니까 수비형 미드필더로는 카이세도, 뭐 갤러거, 켈빈 필립스, 그리고 또 이제 데클란 라이스, 맥토미니 이런 선수들이 있는 거고요. 또 이제 그 측면 윙으로는 이제 뭐 미토마, 그리고 또 이제 하비 바한스, 마르크스 티랑, 그리고 또 이제 무사 디아비, 크바라첼리아 이런 선수들이 거론이 되는 거죠. 지금 보시면 이제 미토마랑 이제 하비반스 이제 이게 구분이 되어 있는 이유가 프리미어리그의 선수 중에서도 보고 이제 챔피언스리그급 해외 리그의 선수를 본 건데 미토마 같은 경우에 뭐 지금의 보도들을 보자면 이제 브라이튼이 강하게 잡으려고 하고 미토마 네. 본인도 무리하게 나갈 생각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네. 뭐 하비반스는 레스터 시티가 강등이 된다면 뭐 이적의 가능성이 매우 높긴 한데 미토마도 그렇고 반스도 그렇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챔스 진출을 한다고 해서 데려올 만한 경험이 있는 선수라든지 그렇죠. 검증된 선수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다가 이제 반스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챔피언스 리그 급에서 노리기에는
보기에는 좀 아쉬운 선수라고 할 수 있죠. 예. 물론 이 선수가 매우 성실하고 매우 많이 뛰고 하는 선수더라도 말이죠. 만약에 예. 백업용으로 영입하는 거면 몰라도. 그리고 이제 뭐 해외 리그 선수 중에서 흐비차 크바라첼리아는 굉장히 핫한 선수긴 한데 이 선수가 뉴캐슬을 가겠느냐. 현재로서는 이 선수가 또 이적료 문제도 있고 나폴리가 잡을 가능성이 높아서 가능성이 뭐 거의 없다. 흐비차는 그 나폴리 3인방 중에서 유일하게 이적 안 할 선수로 얘기가 되고 있죠. 아예.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이제 나머지 선수가 분데스리가에서 뛰고 있는 마르퀴스 티랑, 무사 디아비 같은 프랑스 대표 선수들인데 이 선수들은 그래도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티랑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이번 시즌을 끝으로 계약이 만료가 되기 때문에 뭐 어느 팀이건 그냥 무조건 떠난다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선수 같은 경우는 13골 6도움을 올리면서 좋은 활약을 펼치긴 했어요. 이번 시즌. 그러면서 프랑스 대표팀으로 월드컵까지 참가를 하게 됐는데요. 문제는 월드컵 이전에 이제 골들을 몰아넣었다는 데 있어요. 그리고 예. 월드컵 이후에는 주춤한 상태인 거거든요. 이 팀을 떠나기로 하면서 집중하지 못하는 것 때문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고 아니면 이 선수가 원래 그렇게 골을 막 많이 넣는 유형의 선수는 아니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힘도 좋고 속도도 있고 드리블 능력도 있는 다재다능하지만은 마무리가 안 좋다는 지적을 받았던 선수였거든요. 예, 사실 올 시즌에 득점력이 향상돼서 이제 만개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있었지만 조금 운이 따른 것도 아니냐. 이전의 시즌들에 보면 꾸준함이 득점에서 부족했거든요. 게다가 이제 뭐 한 시즌에 10골을 넣었던 게 이전으로 보자면 2019, 2020 시즌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뉴캐슬이 문제로 삼고 있는 전방에서의 경험, 노련미, 결정력, 득점력을 생각한다면 좀 기존에 있던 선수가 비슷한 유형의 선수가 하나 더 오는 셈이 아니냐. 무사 디아비 같은 경우는 10-10을 매 시즌 거의 기록할 정도로 좋은 득점 생산성을 자랑하는 선수인데요. 이 선수 같은 경우는 약간 조금 축구 지능이 떨어지는 단점이 예. 있고요. 대신 경이적인 스피드를 갖추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변에서 좀 잘 살려주면 잘하긴 하는데 두 선수 다 아직은 어린 선수기도 하고요. 예. 또 이제 챔피언스리그 경험이 많다라고 할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있긴 하거든요. 예. 튀랑도 메넨글라드바흐에서 챔피언스리그에 나갔었고 무사 디아비도 레버쿠젠에서 나가긴 했었는데 많은 건 아닌데다가 또 이제 튀랑 같은 경우도 보스만 대상자여서 많은 빅클럽들이 다 노리고 있어요. 예, 예. 그리고 이제 무사 디아비도 현재 뭐 맨유, 뭐 아스날, 뭐 이런 빅클럽들하고 연결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뉴캐슬이 영입 경쟁에 있어서 상대 우위를 가지기가 쉽지는 않다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게다가 말씀하신 대로 이제 뉴캐슬이 챔스에 나갈 때 챔스급의 검증된 스타를 데려오려고 한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좀 이제 프로필상으로는 애매하다. 차라리 사실 이제 프리미어리그의 적응력이라든지 챔피언스리그에서의 경험이라든지 그리고 확실한 최대 강점이 득점력인 선수를 찾는다고 했을 때는 손흥민 선수만한 선수가 지금 뉴캐슬 입장에서는 없는 게 아니냐. 물론 그러니까 그동안의 뉴캐슬의 영입 전책을 놓고 보면은 예. 디아비랑 튀랑 같은 선수들이 딱 그 프로필에 맞아요. 그렇죠. 예. 왜냐면 여태까지 그렇게 영입들을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어리고 재능 있는 선수들로 원래는 차근차근 만들어 가려던 게 뉴캐슬의 계획이었거든요. 예. 지금 계획 초과의 성적을 올린 거예요. 예. 뉴캐슬은. 즉이 챔피언스리그에 나갔는데 우리가 계획이 있으니 이번에도 똑같이 가자 하기보다는 이왕 또 20년 만에 챔스에 나갔는데 조별리그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영입이 가능하다면 그리고 쓸 수 있는 예산과 부합한다면 베테랑을 데려올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전망과 더불어 또 저희의 바람이죠. 희망사항이 좀 있는 건데 바람이죠, 솔직히 말하면. 예, 그래서 뉴캐슬이 저희가 생각했을 때 손흥민 선수를 데려오는 게 지금의 숙제를 해결하기에는 가장 뭐 이상적인 상황이 아니냐. 다만 이제 그 뉴캐슬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우리 챔피언스리그 나간 거 기대 이상의 성과니까 챔피언스리그에서 실패해도 돼. 예. 어린 선수들로 계속 경험을 쌓게 하자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손흥민 선수가 조금 논외가 될 수는 예. 있겠죠. 다만 사우디 자본이 지금 뭐 뉴캐슬에 투자한 걸 떠나서 사우디 리그에 투자하는 것도 실질적으로는 왕가의 같은 자본이거든요. 뭐 호날두에게 제시한 엄청난 연봉이라든지 또 지금 메시 선수를 데려오기 위해 제시한 조건들을 생각한다면 솔직히 뭐 토트넘이 이제 유럽 대항전을 최종적으로 아예 못 나가게 되고 리빌딩을 추진하는데 손흥민 선수에게 설정한 이제 몸값이 있을 거예요. 그것에 있어서 뉴캐슬이 조금 넘어서는 좋은 제안을 할 경우에는 고민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 네. 그리고 뉴캐슬은 뭐 아시다시피 사우디 자본일 때는 아니지만 기성용 선수가 몸담아서 뛰었던 인연이 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이제 두 번째 한국 선수가 될 수도 있고 또 뉴캐슬의 레전드인 앨런 시어러가 워낙 또 방송이라든지 뭐 이런 인터뷰에서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좋게 얘기들 많이 해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손흥민 선수가 뉴캐슬에 가는 것은 좀 흥미로운 그림이나 또 인연이 될 수가 있다.
거기다가 이제 뭐 이강인 선수 영입 얘기들이 나왔을 때 그런 보도 내용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우디 자본이 아시아 쪽에 투자를 하고 싶어 한다. 그래서 이제 아시아 마케팅을 하고 싶어 한다. 사우디 자체에서 어쨌건 넓은 의미에서는 아시아긴 하니까요. 물론 뭐 중동이라고 하더라도. 아시아 축구연맹에 속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강인을 영입을 하려고 한다라는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에디아우 감독의 전술과 고려하면은 솔직히 말하면은 이강인 선수는 뉴캐슬에 맞지 않아요. 네. 에디아우 감독은 중앙에서 조금 그래도 열심히 뛰어주면서 부딪혀주면서 이런 선수들을 선호하거든요. 그래서 실제 링크가 진하게 나는 선수들은 다 그런 유형의 선수들이고요. 반면에 손흥민 선수는 에디아우 감독의 전술과는 어느 정도 맞아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손흥민 선수가 정말 이제 협의 가능한 자금 지원을 뉴캐슬이 진행할 경우에는 접촉해 볼 수도 있고, 또 이제 말씀드린 대로 토트넘이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도 못 나간다. 그렇다면 분명히 새로운 감독과 대대적인 리비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논의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최근 보도에서 레비 회장이 브렌트포드와 브라이턴을 벤치마킹을 하고 싶어 한다는 얘기들이 나와요. 예. 그 얘기면은 완전히 그러면은 어린 선수들로 싹 물갈이 하겠다는 소리나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실제로 많은 어린 선수를 영입해 놓기도 했고 임대보낸 선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 진짜로 다음 시즌에 유럽 대항전이 없다면 일정이 좀 널널해지기도 해서 그런 상황이면 더더욱이나 지금 영입해 놓은 어린 선수들이 케인도 남고 손흥민도 남고 그런 상황이면 조금 뛸 시간이 또 애매해지거든요. 프리미어리그 경기를 뛰어야 되는데 솔직히 손흥민 케인을 프리미어리그 경기 선발해서 빼겠습니까? 그러면 또 히샬리송이든지 뭐 브라이언 힐이 돌아온다든지 뭐 여러 선수들이 잉여 자원이 되기 때문에 이참에 뉴캐슬로 좀 보내줘라. 근데 영입을 노려야지 보내주죠. 그렇죠. 일단. 노려줘라. 뭐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제 2022, 2023 시즌이 다 끝났을 때 뉴캐슬이 어떻게 움직이고 또 손흥민 선수의 거취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현재까지는 저희가 전망과 분석을 해본 것인데 실제 일이 추진되는지 체크해서 새로운 소식이 나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